제2학으로 영업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처럼 이렇게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기억해 써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강의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역시 이렇게 코로나를 우리 인류가 이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확 받습니다. 확. 예.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료와 식물의 활성 물질을 판매하고 있는 제2아그로에서 농가분들 교육과 현장 지도를 관리하고 있는 영업지원팀장 권혁은입니다. 저는 오늘 농가분들에게 비료가 식물체 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 생리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식물의 생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두시면 정말로 돈이 되는 시기에 나는 어떤 비료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 그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부탁을 두 가지만 드릴게요. 부탁을 두 가지만. 첫 번째는 코로나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도 마스크는 뭐 벗어도 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기 회장들 계시고 해가지고서 마스크를 쓰는 게 맞긴 합니다만, 제가 아무리 또박또박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좀 벗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되지 않죠?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부탁은 제가 분명히 오늘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필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다 받고 나서 여기 있는 교육장의 문 밖을 딱 걸어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우리나라 농업계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강의 중간중간에 우리 농가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같이 따라 외쳐주세요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따라 외치면서 기억력을 북돋아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괜찮죠? 네. 그래요, 예.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기억하고 가셔야겠죠? 이 귀한 시간 나오셨는데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말 어려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강의하는 저도 힘들고 식사는 정말 맛있게 하고 오셨는데 맛있게 식사하고 나면 졸려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의 목표는 뭘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 졸게 하는 게 제 목표다. 안 졸게 하는 게 뭐 그래야 뭐 들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일단 시작하면서 우리 큰 박수, 어려운 이야기지만 잘 한번 들어보자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 3번만 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 시작! 와우, 정말 만드셨는데요? 예, 그래 시원하시죠? 그래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중관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교육할 부분은 블루베리하고 그다음에 포도에 대한 이야기다. 특히나 우리 지역에 샤인 머스킷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아울러 가지고 가능하면 비료 부분에 좀 얘기했다와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블루베리 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줘요. 블루베리 하시는 분들. 그래요, 그죠? 포도 하시는 분들, 포도. 샤인 머스켓 하시는 분들. 그래요, 예. 다 해, 다, 그죠? 다. 뭐 블루베리도 하고, 포도도 하고, 샤인 머스켓 다 해, 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그냥 다 못 오세요. 형 되네, 그죠? 네, 그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블루베리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블루베리 다 하시니까. 근데 블루베리와 포도는 사실은 두 개 다 액과류입니다.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작물이긴 한데 조금 다른 특성이 있어요. 좀 계통이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특성이 같아요. 기본적으로 포도 같은 경우에 액과류의 기본형은 이렇습니다. 올해 필 꽃의 소질은 전년도 여름에 7월 중순에서 7월 중하순 정도의 원기세포의 분화가 다 끝나고 나서, 꽃의 원기세포 분화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수확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 잎에 남아도는 동화산물이 뿌리에 저장되었다가, 저장기관이 뿌리에 저장되었다가 월동기라고 하는 시기의 휴명기를 지나고 나서 다음에 봄이 되면 저장 양분에 의해서 꽂는 분화, 입는 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일반 과수들은 꽂는 분화, 입는 분화 같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가지가 신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과류인 포도, 특히나 우리가 많이 재배하는 샤인머스킷이라든지 기타의 포도 같은 경우는 먼저 줄기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겪게 돼요. 그죠? 먼저 순이 먼저 치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 4월 달쯤에 발화가 되어가지고 순이 먼저 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4월 하순에서 늦게는 그러니까 일반 노지 캔베럴레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5월 모내기 끝나고 나면 만개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가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다. 액과류 같은 경우에는 줄기 신장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감사비료가 됐건 아니면 봄비료가 됐건 만약에 비료를 세게 만약에 넣게 되면 질소질 비료가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식물체는 기본적으로 잎줄기 뿌리 만드는데 모든 내가 저장돼 있던 동화산물을 써버리는 부분 때문에 꽃의 소질이 불량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먼저 기억하셔도 아하, 내가 재배하는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줄기가 먼저 신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요때 저장량을 다 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하셔도 일단 꽃의 소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 요거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합니다. 다만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드리고 갈 거예요. 포도에서 왜 수세가 강할 때 꽃의 소질이 불량하고 꽃의 소질이 불량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확하는 포도가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농가분들은 이런 이야기 머릿속에 하나를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한번 외치고 갈게요. 좋은 과일은 뭐에서 시작할까요? 좋은 꽃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좋은 과일은 하면 꽃이다 하시는 거예요. 자, 좋은 과일은 꽃이다. 좋은 과일은 꽃이다. 자, 이거 일단 요걸 먼저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꽃에서 시작하는구나 라는 부분만 먼저 좀 기억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재배하는 블루베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배시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일단 밑거름과 웃거름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뭐 교육하신 분들 다 말씀하셨으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유김을 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비료로 사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전년도 늦가을에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봄에는 사용하지 마십사 하는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나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 유기물을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 지렁이 밀도가 높게 되고 지렁이 밀도가 높아지면 그걸 잡아먹는 두더지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안 그래도 뿌리가 약한 블루베리를 이놈의 두더지가 뿌리를 다 치고 지나가니까 결과적으로 빠르게 고사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기물 퇴비라고 하는 또 유박이라든지 아니면 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면 감사비료 시기에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 아닙니다. 그래서 요건 좀 주의해 주시고요. 다 알고 계신 얘기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완효성 비료와 미량 원소, 그러니까 완효성 비료이면서 미량 원소가 첨가되어 있는 비료를 좀 꾸준하게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꽃의 소질이라고 하는 것이 저장 양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인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수확하는 시기가 너무 길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포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꽃에서 시작하는 과일의 특성상 꽃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지가 먼저 치고 나간 이후에 그 다음에 꽃이 피는 작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장되는 시기에 저장 양분과 함께 꽃에 영향을 주는 미량 원소들이 충분하게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수확기까지 꾸준하게 연계되어서 영향을 주어야만 이따가 비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꾸준하게 연계돼서 영향을 줄 수 있어야만 과일의 품질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완효성 비료이면서 미량 원소가 첨가되어 있는 비료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도 같이 하나 좀 기억해 주시죠 부탁드릴게요. 우리 보통 블루베리 수확하면 대충 50일 해요. 그죠? 한 50일 정도 합니다. 그죠? 노지 조성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수확하는 작물이다 보니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 중에서 가장 산성에 잘 재배된 적응한 작물이에요. 산성에. 근데 우리나라의 토양이 원래는 산성인데
작물을 재배하는 부분에 의해서 맞춰져 있는 부분 때문에 약산성에 가깝게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재배하는 대다수의 경작지들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대다수의 중성계 비료나 약알칼리의 비료들 때문에 토양이 점점 알칼리화 되어가고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산성 토양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소소표와 고토소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한 30년, 40년 이상, 그래서 토양이 상당히 많이 알칼리화 되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포도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약 산성에서 재배된 작물 보통 5.8에서 6.5 사이에 약산성에서 재배되는 포도나 샤인머스켓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블루베리를 하신 농가분들 같은 경우에 꼭 토양 산도를 산성화시키는 작업 때문에 황이라고 하는 비료를 시용해야 된다는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황비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토양에 들어가서 반응을 하게 되면 산화 반응이 되었건 아니면 수소화 반응이 되었건 반응을 하게 되면 산성계로 바뀌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내가 매년마다 황의 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마시고 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왜? 블루베리는 토양이 그냥 기본적으로 4.5에서 5.5 정도 사이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 잘 기억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블루베리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고사했을 때는 아하, 이거 병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뭐 역병이라든지 아니면 기타의 병이겠구나, 토양 병에 의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더 많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재배 토양의 적지가 맞지 않은 곳에서 그와 전혀 다른 형태의 비료를 가지고 재배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재배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 때문에 많이 고사돼서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한참 블루베리를 공부하면서 블루베리 부분에 대해서 비료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라는 부분을 농가분들과 많이 상담을 할 적에 충남 예산 지역, 그다음에 아산 지역의 농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 황의 시용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더라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잊지 않고 활용해 주시면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농가분들이 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블루베리 하면 좀 맛없는 과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비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 과일은 기본적으로 당도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죠? 사과도 달아야지 먹는 거고, 단 걸 잘 모르니까 소비자들은 착색이 잘 된 걸 찾는 거야, 그죠? 빨간 사과는 어쨌거나 과일부의 당이 축적이 됐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착색이 이루어졌겠지. 그러니 빨간 사과는 맛있고 당도가 높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놈의 블루베리는 기본적으로 보라색을 그냥 띄고 있어요, 그죠? 있기만 하면. 근데 먹으면 물컹해요, 그죠? 먹으면 물컹하고, 어떤 경우에 경도가 낮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있어요. 과일도 맛있는데 이놈의 블루베리는 입에 넣으면 거의 물컹하고 거의 이 경도라는 게 없어요. 단단함이 없습니다, 그죠? 또 한 가지는 과일이 크건 작건 품종의 특성상 당도가 낮아요. 어떤 경우는 신맛이 강해요, 그죠? 신맛이 강해. 적정하게 내가 수확하는 시기에 수확을 한 것 같은데도 신맛이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는 제가 블루베리를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품종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우리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착색과 그다음에 분과 그다음에 당도가 나오는 품종을 심는 게 중요하긴 한데, 또 이런 품종을 심어놨더니 이거는 결과도 재배가 또 어려워, 그죠? 그래서 재배는 쉬운데 수확량도 많은데 맛이 없어, 그죠? 이게 문제야,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 중에 뭔가 잎에 있는 동화산물을 충분하게 과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우리는 슈가무브 농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면서 당도를 높이는 데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다만 우리가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이것 하나만큼을 정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블루베리를 재배할 때 봄의 이파리, 그러니까 봄까지가 나와서 봄 이파리가 전개되고 나서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진 동화산물은 초기에 화합분화가 이루어진 것이 꽃이 피고 나서 그 다음에 초기에 세포 분열과 그 이후에 초기 비대되는 데 영향을 줄 때까지는 봄까지 봄잎이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당도를 높여야 되고 수확하는 시기라고 하는 시기에 맞춰져 있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여름까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순처럼 올라오는 그 여름까지를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게 새로운 잎이니까 좀 연하게 올라와. 색색도 좀 이렇게 옅고 당연한 거야. 이거 새로운 잎이니까 그냥 어린 잎이니까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봄과정은 봄잎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한참 수확하는 시기에 나오는 이 여름잎은 결과적으로 지금에서 만들어서 동화산물을 축적시키는 잎은 이 여름잎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당도는 얘가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하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당도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우리 농가분들 블루베리 하신 분들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여름까지가 올라와 가지고 여름잎이 신장될 때 초기에 잎이 희끗희끗한 것이 그냥 어린 잎이 때문에 희끗희끗한 것이 아니고 나오자마자 광합성 하느라고 힘들어가지고 마그네슘 결핍과 함께 철결핍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꼭 좀 기억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품종적인 차이로 당도를 올리기가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특성상 만약에 여름까지 나오는 잎을 최대한 잘 키울 수만 있다면 그 후반기에 만들어지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당도를 높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 이파리에다가는 꼭 잊지 말고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품을 농협에 오셔가지고 울트라 MG 칼이라고 하는 제품을 꼭 좀 구입하세요. 울트라 MG 칼이라고 하는 제품. 울트라 MG 칼 500g입니다. 500g. 요거 몇 마리용이냐면 20단말용이에요. 20단말용. 요거 구입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옆면 살포를 해주는 방법, 꾸준히 옆면 살포를 해주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그네슘 공급에 의해서 잎새 수분을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만들어서 이동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칼슘이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 과일의 저장성, 즉 블루베리의 저장성을 좀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 정도,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제가 예산에서 사용해봤더니 농가분들 좋아하세요. 써봤더니 괜찮더라. 괜찮더라. 우리 제품을 써보자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울트라 MG 칼이라고 하는 제품이다. 그 정도만 좀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농가분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죠? 왜 과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잎새라고는 말을 하는 거야? 왜 잎이란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농가분들은 다 알고 계신다. 다. 모두 다 알고 계세요. 모두 다. 왜 모든 과채류 내지는 과수 내지는 이런 것들에서 잎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람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벼라는 작물이 만들어준 것을 싹으로 익혀서 먹는데 식물체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어디에서? 잎의 엽록소라고 하는 밥을 만드는 공장에서 밥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든 밥은 잎도 쓰고 줄기도 쓰고 뿌리도 씁니다. 뿌리. 자, 여기서 퀴즈 한 가지 낼게요. 퀴즈 한 가지 낼게요. 이야기를 다 하기 전에 퀴즈 먼저 하나 낼게요. 퀴즈 먼저. 요번에 저희가 회사에서 왔다고 우리 저 주무관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물 좀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3개 가져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고단가 제품들이에요. 선물 3개 가져왔어요. 이 3개를 선물로 드리는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잎, 줄기, 뿌리 중에 광합성 못하는 기관이 어디죠? 손 들고. 잎. 저기 어느 잎? 죄송합니다. 잎도 광합성을 하고요. 잎 광합성 못하는 기관. 뿌리. 뿌리. 우리 회장님. 그래요. 예. 뿌리, 그죠? 뿌리. 그래요. 예. 우리 저기 뿌리라고 큰 소리로 외쳐주신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드릴게요. 우리 회장님께는 저기 그 뿌리를 강화시키는 제품인 아쿠아칼 2000이라고 하는 제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넣을 게 있다 꼭 찾아가시고요. 자, 그래요. 뿌리가 못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잎에 많은 동화산물은 잎도 쓰고 줄기도 쓰고 뿌리도 쓴다. 즉 잎에서 뭔가 열심히 만든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못하는 뿌리가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뿌리를 강화시켜야겠다라고 하면 뭔가 좋은 걸 쓰겠다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잎새를 얼마만큼, 즉 잎에서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만 광합성을 못하는 뿌리의 저장 양분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가지고 뿌리의 활력을 높이든지 아니면 다음에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수분을 끌어들이는 에너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수분을 적절하게 이동시키는데 관여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잎에서 만든 동화산물은 잎도 쓰고 줄기도 쓰고 뿌리도 쓰고 남는 것은 모두 와서 과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고품질의 블루베리나 포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잎을 잘 키우고 거기에 충분하게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농가분들이 뒤에 계시는 우리 저기 직원적인 제 목소리 들립니까? 괜찮습니까? 안 들리죠? 안 들리죠? 마이크가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껐나 봅니다. 껐나 봐요. 어쨌거나 중요한 부분은 얼마만큼 잎새를 적절하게 잘 키우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잎도 쓰고 줄기도 쓰고 뿌리도 강화시키면서 남는 것을 모두 가지고 과일로 보내는데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좋은 과일은 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뭐냐면 그것의 기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잎이 적정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좀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블루베리 생육 단계와 비료의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 이야기를 좀 보여드리면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교육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요. 지금 요것은 노지 조생종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한 10년쯤 전에 예산 지역에서 많은 농가분들과 지속적으로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만들었던 11역이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지역에 따라서 비가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조건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다만 개화기라고 하는 만개기라고 하는 시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을 본다면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앞뒤로 맞추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시기가 하나 있습니다. 시기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는 블루베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수액이 이동하는 시기에 뿌리에 있는 동화산물이 충분하게 뿌리에 저장되어 있던 저장 양분이 충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까지 시기입니다.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까지의 시기, 그 시기에는 뿌리에 저장되어 있던 동화산물이라고 하는 것, 그 저장 양분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하게 수액이 이동할 때, 뿌리의 수액이 이동할 때 적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 사이에 액과류,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나 액과류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외려 뿌리 발견제를 한번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뿌리 발견제 한번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장되어 있던 양분이 근데 왜 그러냐면 블루베리 뿌리가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우리 농가보다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그래서 약해요. 그래서 만약에 양분 확보가 되면 뿌리 스스로가 굉장히 좀 데미지를 많이 받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굉장히 좋은 발근제를 통해 가지고 뿌리 활력을 높이면서 뭔가를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 작업을 수액이 이동하는 시기에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개화기 전후라는 시기입니다. 개화기 전후라고 하는 시기에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면 개화기 전후에 꽃이라고 하는 부분, 꽃의 소질을 높일 수 있는 뭔가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좋은 꽃에서 시작한다는 부분은 만개기라고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개기 이전의 꽃의 소질과 만개기 이후의 초기 세포분열기라고 하는 시기를 겪게 되는데, 자,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세포분열기라고 해요. 액과류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세포분열기가 한 30일 됩니다. 28일, 30일, 배 같은 경우에 30일,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7일에서 14일 정도 세포분열기라는 시기가 그 정도로 길어요. 근데 액과류는 기본적으로 세포분열기가 3일에서 5일 이내를 넘지 못합니다. 굉장히 짧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맞추기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만개기를 기준으로 해서 블루베리 4월 28일 내외, 그 다음에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 4월 말에서 5월 초, 그 다음에 캠베러리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 5월 15일 내외, 이때 만개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시기 이전에 꽃의 소질을 관리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꼭 잊지 마시고
꽃의 소질에 영향을 주는 미량 원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적어보세요. 저기 블루베리도 마찬가지고,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샤인 머스켓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꽃 피는 작물은 다 이게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필요한 건 세포 분열에 영향을 주는 붕소, 세포 분열에 영향을 주는 붕소. 그 다음에 수정력에 영향을 주는 아연. 그 다음에 꽃이라고 하는 기관이 처음 형성될 때 필요한 몰리브덴과 구리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비료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꽃의 소질을 높이겠다라고 한다면 감사비료 시즌에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비료 시즌에. 근데 감사비료 벌써 작년에 끝났잖아요, 그죠? 작년에 끝났잖아, 그죠? 올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올해? 난 작년에 그거 못 줬어. 그럼 올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잊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뿌리 밝은 재가 들어가는 시기인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이라고 하는 시기. 자, 근데 올해 점점 우리 날씨가 더워지고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2월 하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그죠? 2월 하순에 꼭 잊지 마시고 메이트 같이 미량 원소를 꾸준하게 3개월 동안 꾸준하게 줄 수 있는 제품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봄비료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정도는 좀 기억해 두세요. 메이트 10 같은 제품을 그 시기에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메이트 10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액과룸에서는, 특히 포도라든지 아니면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감사비료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감사비료 효과가 훨씬 높아요. 감사비료 효과가 우리가 만들어드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드린 이 표에 보면 10월 달이라고 하는 시기 저장 양분 축적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 포도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포도 이거 조금 따를 수 있어요. 따를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10월이라고 하는 시기에 양분 축적기, 저장용 축적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감사비료를 줄 때 잊지 마시고 메이트 10 같은 제품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작년에 이거 못 썼으면 올해 잊지 마시고 2월 하순까지, 2월 말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3월 5일 이전에 꼭 잊지 마시고 미량 원소, 꽃에 영향을 주는 붕소, 아연, 몰리브덴, 구리 같은 비료의 성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꽃의 소질을 높일 수 있다 라는 것 정도는 뭔가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꽃의 소질을 높여놔야 수분 수정력이 높아지고 이것에 의해서 필요한 수량을 딸 수 있습니다. 포도에서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일부 알속기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등의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수확을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꽃이 많이 착생이 되고 거기에 만약에 수분 수정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수확량이 높아지는 부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좀 활용해 주셔서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시기가, 뿌리 관리에서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 포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1차 지벨렐리 처리가 끝나고 나서 이때가 이제 초기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요 시기에 뭔가 충분하게 이동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부분인데, 그 시기에는 잎새에 맞는 동화산물이 부족한 시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때 뭔가 만들어진 것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부분. 우리 사람의 몸속에서 뭔가 산소를 이동시키고 양분을 이동시키고 혈액이잖아, 혈액, 그죠? 그런데 식물에서는 수분이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 혈액 같은 역할을 수분이 하기 때문에 수분의 이동을 원활하게 촉진시켜준다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식물체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초기에 만들어진 세포에 뭔가를 자꾸 쌓는 작업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그 시기 1차 우리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 1차 지벨렐리 처리가 끝나고 나면 그 시기에 다시 한번 뿌리 밝은 재를 활용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가 대략 5월쯤 될 겁니다. 대략 5월쯤 될 거예요. 그 시기 꼭 잊지 말고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시기, 과수에서 또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6월 15일을 전후한 시기입니다. 6월 15일을 전후한 시기. 이때가 뭐가 있냐면 음력절기로 하지가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가 있는 시기. 하지를 전후한 시기. 이 하지라는 시기는 사실은 월동하는 작물을 다 수확하는 시기겠죠. 양파만을 수확하는 시기고 일찍 들어간 감자, 하지 감자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하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예전에 여기 계신 농업 1세대 선배님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과수에서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1차 추비가 들어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지를 기점으로 한 6월 15일 시기가 여름뿌리가 왕성하게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여름뿌리가 왕성하게 크기 전 시기에 뭔가를 주어가지고 도와주자라고 했던 시기가 그때예요. 근데 요즘엔 그런 거 별로 개념 없이 그냥 관주제로 다 돼 있으니까 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하지 시기에 뿌리를 적정하게 관리해 놓으면 7월, 8월에 장마를 겪을 때 나무의 수세가 떨어지지 않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6월달 하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그때 뿌리를 왕성하게 잘 만들어 둔다는 것은 그 이후에 장마기를 겪으면서 뿌리가 물속에 잠기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을 뿐더러 특히나 아무리 하우스, 아무리 비가림이라고 해도 내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작물 재배 조건상 어쩔 수 없이 이 시기에는 꼭 잊지 마시고 6월 15일 이전, 저는 날짜를 6월 10일로 잡습니다. 6월 10일. 6월 10일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뿌리의 활력을 높이는 제품들을 활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자, 블루베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액이 이동하는 시기, 그 다음에 꽃 피는 시기를 전후한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월 15일이라고 하는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블루베리가 되었건 아니면 포도가 되었건 다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겨울의 날씨와 꽃이 피는 4월의 날씨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 30년 동안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과수를 보다 보니까 많이 연관성을 이렇게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해가 있습니다. 꼭 이런 해가 있어요. 겨울이 계속 따뜻하다가 설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한 일주일 무지하게 추워요. 그랬다가 다시 따뜻한 겨울이 지나간 해가 있습니다. 요런 해는 무조건 꽃이 피는 4월 달에 무조건 문제가 됩니다. 무조건 문제가 돼요. 이 봄이라고 하는 시기에 굉장히 불순한 일기 조건과 항상 연관성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농가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과수하시는 4월에 우리는 다른 데는 꽃이 피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요. 복숭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매실 피죠. 4월달에 일찍부터 시작하면 복숭아, 배, 사과 피죠. 그 다음에 5월달에 우리 포도 핍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 4월 하순에 우리 블루베리 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가림하고 있는 샤인머스켓에서는 한 4월 20일부터 꽃이 핍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순이 먼저 나가는 포도 같은 경우에는 순이 나올 때 동해냉이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4월 날씨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만약에 제대로 관리가 안 이루어지면 동해받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농가분들 지금 볼펜 다 들고 계시니까 쓰세요. 자, 집에 창고에 있는 동물성 아미노산이라는 거 다 꺼내셔야 됩니다. 다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올해 분명히 4월 하순에서 4월 달날씨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상을 안 빗나가요. 제 예상을. 그런데 빗나가면 다행이에요. 빗나가면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사서 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에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동물성 아미노산이라고 써있는 제품 다 꺼내서 준비하고 계세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거 쓸 날. 자,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한창 그 붐이 났었던 저기 해조 아미노산 있죠. 해조 아미노산. 그죠? 해조 아미노산. 해조 추출물 더하기 아미노산 된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제품도 창고에 하면 분명히 한 반 박스 남아 있습니다. 그거 꺼내놓으세요. 잘 꺼내놓으시고. 요거 말고 또 해조 추출물이라고 또 사다 놓은 게 있을 겁니다. 한 몇 병씩 있을 거예요. 해조 추출물. 뭐 많아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딱 꺼내놓으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바로 꺼내가지고 농장 가까이에 갖다 놓고 날짜를 딱 보시면서 대략적으로 3월 하순부터 4월경의 일기 조건이라는 부분을 적절하게 판단하시면서 가능하다면 만개기를 기준으로 해서 15일 전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만개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블루베리 만개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 블루베리 품종마다 차이는 굉장히 많지만 어쨌거나 만개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15일 전이라고 하는 시기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4월 28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대략 4월 초. 자, 그런 시기에 적극적으로 이런 제품들을 연면살포를 통해서 뭔가 도와줘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사종그림 회사에서 왔으니까 연면살포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목면 시비를 통해서라도 빈가지의 목면 시비를 통해서라도 그 시기에는 물음표가 신장하는 부분에 약간의 흡수를 통해서라도 뭔가 도움을 주게 되면 내지는 도포에 의해서 그 순만이라도 만약에 잡아주면 사실 얼어있는 순 안에서는 절대로 동해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동해를 받아요. 북벽에서 계속 찬바람이 친다고 동해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농가분들 잘 알고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농장 중에 이렇게 북섬에는 남섬에도 온폭하게 파인 농장이 있는데 온폭하게 파인 농장에 냉한 기류가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 하루 이틀만 차 있으면 거기 있는데 냉해를 받습니다. 온폭하게 냉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에서 냉해를 받는 거예요. 동해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북서면에 있어도 계곡에서 바람 막 치는 데는 절대로 동해 안 받습니다. 제가 강원도 이제 서해안에 가서 봤어요. 거기는 엄청나게 추운데 계곡 옆에 농장이 있습니다. 절대로 거기는 냉해를 안 받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동해일 줄 알았어요. 그렇게 추울 때. 근데 그렇게 바람이 치고 지나가는 데는 안 받습니다. 근데 외려 우리 지역같이 중산간지에 온폭하게 파인 농장에 만약에 찬 기운이 만약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동해나 냉해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농장을 갖고 있다. 혹시나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뭔가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송풍법. 한 방향으로 바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큰 선풍기를 달아주는 방법. 나쁜 방법 아니에요. 아니면 농장 가운데다가 불을 피워서 연기에 의해서 내지는 이 불을 피운 것에 의해서 와류를 만든 거예요.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공기가 움직이는 와류를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즉 훈연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 만만치 않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 방법은 살포법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물성 아미노산 아니면 해조 아미노산 아니면 해조 추출물 가지고 계신 거 아끼지 마시고 이 시기에 꼭 사용하실 때 질문은 이따 마지막에 받을게요. 다리 끊겨서 죄송합니다 사모님. 자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가지고 계셨다가 살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포도가 되었건 아니면 블루베리가 됐건 다 이렇게 활용하세요. 다만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 5년차 이상 재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동물성 아미노산 빼시고 아미노산에 해조 추출물 합재로 되어 있는 해조 아미노산 빼시고 거기다 해조 추출물만 쓰십시오. 해조 추출물만. 5년생 이상 샤인머스켓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해조 추출물만 쓰세요. 왜 그러냐면 5년 이상 된 샤인머스켓은 우리 농가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그죠? 걔 원래 세력이 센 놈이야. 그죠? 근데 5년 이상 되면 더 세집니다. 더 세져요. 그래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특히 포도에서 이 세력이 세다는 얘기는 꽃의 소질이 불량해질 확률과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캔베럴에 가장 심하게 거북에도 나타납니다. 이 화진 현상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포도에서 특히 샤인머스켓 5년생 이상에서는 앞에 있는 아미노산 부터는 다 빼버리고 뒤에 있는 해조 추출물만 가지고 그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감잡으셨죠 왜 해야 되는지. 자,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포도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이 화진 현상이에요. 화진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분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화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 올해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답. 올해 이거 무슨 짓을 해도 해결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근데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순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먼저 빨리 치고 나가면서 세다라고 하면 그때 최소한도로 세력을 억제해주는 방법을 활용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내가 연차로 봤을 때 샤인머스켓 5년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전에 감사비료로 뭐가 들어갔는지 좀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 혹시 질소율이 만개돼서 분비를 다 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만약에 미량 요소가 부족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미량 원소를 공급할 수 있는 아까 메이트 10 같은 제품, 메이트 10 같은 제품을 봄비료로 언제 2월 하순에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왜 화진이 오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책에도 나옵니다. 모든 책에 나와요. 모든 책에 과수에서 꽃의 품질이 떨어지는 이유 내지는 포도에서 화진이 일어나는 현상. 그 이유는 첫 번째 질소과잉, 두 번째 붕소결핍. 이게 답이에요. 첫 번째 질소과잉, 두 번째 붕소결핍. 이게 답이에요. 너무 쉬워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원래 왜? 작년에 보세요.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비료로 메이트 10을 집어넣자. 그 다음에 개화 전후 시기에 미량 요소가 충분하게 들어와 있는 비료들을 꼭 활용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개화 전후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동물성 아미노산, 아니면 해조 아미노산, 아니면 해조 추출물 이거 사용할 때 그놈만 쓰지 마시고 농협에 오시면
하베스트 13M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잖아, 그죠? 그냥 하베스트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주무관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무관님께서 하베스트, 그럼 하베스트 13M 그거 아실 겁니다. 그 시기에 파는 거기 때문에 그 놈도 같이 넣어주세요. 같이 블루베리가 되건 포도가 되건 같이 넣으세요. 같이 넣으시면 꽃의 소질에 영향을 아까 뭐가 있었다 그랬죠? 동소, 아연, 몰리브덴 구리를 그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세력이 세게 나가는 건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놈의 모자라는 동소는 내가 공급해줘야 되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하베스트 13M이라고 하는 제품과 그 제품이다 라고 하는 걸 동그라미 치시든지 아니면 꼭 잊지 않겠다고 내가 거기다가 하베스트 13을 한번 쓰시든지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는데 시기가 언제냐? 만개를 기준으로 해서 15일 전에 7일 간격으로 2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만개기를 놓쳐서 만약에 10일 토울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만개를 기준으로 10일 전에 치고 그 이후에 만개 이후에 치셔도 돼요. 만개 이후에 치세요. 세포 분열기라고 하는 시기에 만개 이후에 치세요. 만개 이후에. 그 다음에 지베레를 처리하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치는 걸 권장하고요. 2회 못 쳐서 한 번이라도 꼭 하고 가세요. 그 이후에 지베레 처리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화와 수정에 미치는 요소들, 개화를 촉진시켜서 열매를 많이 달리게 하는 것은 시기가 언제냐? 꽃눈이 팽창하는 시기다. 요거 만개한 거예요, 만개. 포도꽃 만개한 거예요. 이건 목장 다 아시니까 제가 따로 얘기 안 할게요. 블루베리 그림이 없어 죄송합니다만 블루베리 만개한 건 우리가 금방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포도꽃은 우리 같은 사람들만 맨날 아침에 가서 사진 찍습니다. 만개했으니까 우리 농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은 포도꽃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알아요, 그죠? 근데 여기 포도꽃 만개한 거예요, 그죠?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완전히 폈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즉 만개기를 기준으로 해서 15일 전에 포도꽃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몽우리가 잡히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비료 성분, 아까 말씀드렸던 붕소, 아연, 몰리브덴, 구리 같은 비료 성분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꽃의 소질이 결정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로 이게 맞는지 보여드릴게요. 맞는지. 비료쟁이 와가지고 지비료 좋다고 자랑하니까 야 이거 저기 속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인지. 자, 이런 겁니다. 요거는 야생성이 강한 오미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조금 넘어가도 다른 지역은 오미자도 많이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오미자라고 하는 작물, 야생이 굉장히 강한 작물입니다. 이거 뭐 한때 굉장히 붐이 일어가지고 대한민국에도 오미자가 굉장히 신기한 뜻이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오미자라고 하는 작물에 아연을 6배 증량시키는 조건, 붕소를 3배 증량시키는 조건에 노출시켰더니 기본적으로 초기 꽃의 소질이 불량해서 낙화되는 비율이 60%대에서 20%대로 감소하더라. 달아놓은 과일을 가지고 안 달린 것까지 비교한 게 아니고요. 아예 달아놓은 과일만 가지고 비교했더니 30% 이상 증수가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하. 아연하고 붕소가 꽃의 소질을 높였더니 결국은 수량성을 높이는데 연관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회사에서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요거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약초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오미자라고 하는 작물의 수량성을 높이는 부분이 어떤 것과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검토하던 과정에 해발별로 역분석을 해보았더니 아연과 붕소의 함량이 다르던데 이 아연과 붕소의 함량이 높아지니까 결과적으로 꽃의 소질이 높아지고 이 물의 수량성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미자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포도나 블루베리에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 보았더니 분명히 수량성 높이는데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포도에서 특히나 화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근데 화진은 이걸 한다고 해서 뭔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100%. 다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료가 뭐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았을 때 붕소, 아연, 몰리브덴, 구리 이 4가지 부분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꽃이 핀 시기가 아니고 꽃이 피겨서 우미 트는 시기라고 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그 시기는 대략적으로 만개를 기준으로 대략 15일 전입니다. 15일 전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효과적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기억하는 것.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좋은 과일은 어디서 오죠? 꽃에서 오죠, 그죠? 자, 좋은 과일은 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꽃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꽃 얘기를 하는 지금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농가들 다시 한번 잊지 마시라고. 자, 제가 좋은 과일은 하면 꽃이다. 한 번 더 기억하시는 거예요. 좋은 과일은 꽃이다. 좋은 과일은 꽃이다. 꽃이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시기가 언제냐? 그것 때문에 뿌리의 부분을 언제부터 관리할 것이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관리해가지고 꽃의 수질을 높이는 쪽으로 일단 먼저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에서는 특히나 더 이 관리를 해주셔야지만 왜? 사과배 복숭아와 다르게 사과배 복숭아는 잎과 꽃농과 잎눈이 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와주지만 포도 우리가 재배하는 캔베럴리가 되었건 MBA가 되었건 아니면 샤인머스켓 되었건 주얼머스켓 되었건 모든 포도는 순이 먼저 다 나가고 나서 대략 16장, 대략 12장 이상 다 나가고 나서 그다음 꽃이 핍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장된 양분 가지고 저장된 양분이 10개밖에 없는데 잎줄기 키우는데 다 써버리고 나면 꽃에 갈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광합성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꽃의 수준을 높이고 가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시고 회의 주식사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게 주어진 시간 이제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대략 10분 남은 것 같은데 이 10분 동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비료의 적기 시용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비료를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비료를 활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미량원소인가? 지금도 얘기 들으셨죠, 그죠? 저는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회장들을 만나도 저한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올해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비료를 충분하게 주었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년도 감사 비료로 퇴비 내고 전용 비료 주고 올해 봄에 됐더니 농협에서 보조 사업 한다고 유박 비료까지 줬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요즘 과수 이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주신 분은 꾸준히 주고 계시더라고요. 나 이렇게 세 가지를 왕창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료하는 사람이니까 이 세 가지를 성분적으로 분석을 해봐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퇴비입니다. 퇴비. 우분이 되었건 돈분이 되었건 개분이 되었건 푸대거름이 되었건 이 퇴비는 질소와 못 쓰는 인산과 가리와 약간의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질소하고 가리 넣은 거예요. 자, 전용비료 됩니다. 전용비료. 질소, 인산, 가리 거기에 약간의 황, 약간의 마그네슘, 약간의 칼슘 들어있지만 대다수는 질소, 인산, 가리예요. 자, 질소, 인산, 가리 넣은 거예요. 자, 유박비료 넣습니다. 유박비료. 질소와 못 쓰는 인산과 가리와 대다수의 유기물입니다. 자, 세 번에 걸쳐서 뭔가 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비료의 성분으로 보자면 질소와 가리만 왕창 넣고 재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블루베리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안 줍니다. 블루베리 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른 과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다른 과수 하시는 분들이. 블루베리 많이 안 줍니다. 솔직히 안 줘요. 하여튼 다른 과수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올해만 했냐? 아니다. 작년도 됐고 올해만 5년도 됐고 10년도 됐고 처음에 내가 농사지을 했다 40년 전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작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내가 똑같은 비료를 줘도 그 이전의 작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왜 그런가 우리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그러지? 우리가 배웠던 질소인산가리 농법에 의해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것만 줘도 충분하게 자라야 되는데 걔는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계속 재배했던 작물이 미량원소를 충분히 수탈적으로 써왔는데 나는 그걸 제대로 한 번도 공급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내가 왕창 공급했던 그 비료 성분들이 토양에서 식물체에게 필요한 미량원소들을 흡수하지 못하게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식물체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자기의 특성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식물체는 우리가 왕창 주는 질소와 가리만 가지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초기에 필요한 원소인 마그네슘, 망간, 철이라든지 인산을 포함한 아연, 그 외에 붕소 같은 것들이 충분하게 공급돼 줘야 하고 고속 성장기에는 질소, 가리 이외에 황, 올리브덴, 구리같이 이런 성분들이 공급돼 줘야만 자기 특성을 유지할 수 있고 후반기에는 품질을 높이기 위한 칼슘이라든지 붕소 같은 것들이 공급돼 줘야만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내가 재배하는 블루베리나 포도 같은 경우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돼 주어야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질소와 가리만 주면 충분하게 자라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걸 한 40년 했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질소가 가리가 왕창 식물체계에 차지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빠르게 흡수되고 빠르게 이동하는 성분들만 먼저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현상 때문에 결국은 가리 과잉이나 질소의 과잉으로 식물체는 자기의 특성을 유지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왕창 키우는 시기에, 우리 저 블루베리 한참 키우는 시기에 우리가 쓰는 비료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NK 비료입니다. NK 비료. 가리가 높은 비료. 비대를 시키기 위해서 가리가 높은 비료를 씁니다. 맞죠? 예. 맞죠? 그죠? 가리가 높은 비료를 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시기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물체 내에 가리가 많으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비료의 성분인 마그네슘 흡수를 저해하는 현상, 즉 우리는 이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비료의 기량작용. 하나의 성분이 많으면 하나의 성분이 흡수되지 못하는 현상, 이것 때문에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과수를 재배하신 농가분들이 한참 과일을 달아놓고 막 성숙시키는 시기에 마그네슘 결핍이 심하게 오는 비료, 특히 배 학생분들은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거 굉장히 많이 느껴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 시기부터는 광합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성분이 바로 마그네슘인데, 여름까지에서 나오는 여름잎들이 굉장히 약하게 크면서 바로 광합성을 시작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광합성을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마그네슘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우리는 근데 과일을 비대시켜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리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안 쓸 수를.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고 특히나 가리의 과잉을, 초록색 가리의 과잉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질소의 과잉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 큰 문제. 질소의 과잉은 이런 문제를 일으켜요. 이런 문제. 질소는 식물에게 흡수가 되면 한 방에 요이 땅하고 100m를 날아갑니다. 100m를. 그런데 질소가 날아가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합니다. 잎줄기, 뿌리꽃, 과일을 만들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이 세포에는, 이렇게 만든 잎줄기, 뿌리꽃, 과일이라고 하는 세포에는 그것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비료의 성분이 칼슘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집을 빨리 짓겠다고 벽돌을 막 쌓아놓고 나면 나중에 바람 불거나 발로 차면 그 벽돌은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벽돌 쌓을 때 거기 뭘 붙이죠? 시멘트. 그죠? 시멘트. 그래가지고 그것을 말려가지고 발로 차도 안 넘어가고 바람 불어도 안 넘어가게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질소가 과일을 공급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냥 벽돌만 쌓아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그 벽돌을 붙이는 칼슘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100m를 날아가는 질소만큼이나 빨리 갔으면 좋겠는 칼슘이 100m 요이땅 하는 순간에 걔는 10m를 못 가요. 이게 뭐냐면 질소의 과잉이 병약한 식물체를 만들고, 이 병약한 식물체는 병에 약해져서 농약값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거는 부분이에요. 즉 질소의 과잉은 병약한 기관을, 가리의 과잉은 마그네슘 흡수를 저해한다라는 부분과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밑거름만큼은 부패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부패식으로 한번 해보자. 부패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부패식으로 해보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사람은 맛있는 식당을 골라 다니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린 걸어 다닐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고 아니면 자동차를 운전해서라도 필요한 곳에 이동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재배하는 샤인머스킷은 요 발자리에 딱 살다가 간발할 때가 살면 여기 살라 죽습니다. 그죠? 블루베리 마찬가지예요. 그죠? 블루베리 더 빨리 죽죠. 그죠? 그래서 죽어요. 그죠? 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식물체계,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골라 먹듯이, 내가 꼭 먹어야 되는 것들을 골라 먹듯이, 내가 재배하는 이 식물에게도, 블루베리에게도, 아니면 샤인머스킷에게도, 아니면 엠베이가 됐건, 아니면 캠베럴리에게도, 아니면 요즘에 많이 재배하는 주얼머스킷에게도 어쨌거나 충분하게 이런 비료의 성분을 공급해주는 비료의 방법을 활용해보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씀드린 바로 뷔페식식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농가분들 예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잊어버리셨다면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자고요. 제가 비료는 하면 뷔페식 하시는 거예요. 자, 비료는 뷔페식. 비료는 뷔페식이다. 감이 잡히시죠? 감이 잡히시죠? 그죠? 안 졸았잖아. 그죠? 이렇게 크게 떠드는데 졸 순 없잖아. 그죠? 그럼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납니다. 좋은 과일은 꽃에서 시작한다. 이거 하나 하고요. 꽃의 소질은 미량 원소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비료는 뷔페식으로 해야겠다라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됐죠? 그죠? 하나처럼 끼워왔잖아. 그죠? 구슬을 만들었잖아. 그죠? 이제 걸시면 됩니다. 걸시면 돼요. 우리 회장들, 1세대 선배님들 너무 좋은 장갑을 너무 오랫동안 끼고 계셨어요. 이 장갑 바로 벗으시고요. 새로운 비료의 방법, 새로운 비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시기가 지금 시기입니다. 특히나 기상의 변화가 너무 심하고요. 토양의 조건이 예전에서 너무 많이 변화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기상의 조건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한인하고 친하신 분 계세요? 비 온다고 전화해서 비 좀 그쳐달라고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스스로 이 불량한 조건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 예방적인 의지, 이거 하나만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온도 조건, 기타 모든 조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비료만 내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다. 비료만. 그러니 잊지 마시고 내가 주는 비료만큼은 부패식으로 식물체계에 필요한 미량원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만 꼭 기억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농가분들에게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물건 팔기 위해서 제품 하나를 아까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제품이 바로 메이트십이라고 하는 제품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나 블루베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수확, 초기에 꽃의 소질과 함께 뿌리는 약한데 그 상태에서 꽃의 소질과 함께 그 이후에 꾸준하게 수확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가능하다면 생력화, 즉 편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롱텀 6이라고 하는 제품도 좀 같이 메이트십과 롱텀 6이라고 하는 제품을 같이 좀 쓰면 좋겠다. 롱텀 6은 6개월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에요. 6개월간 꾸준하게 완효성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롱텀 6이라고 하는 제품은. 그리고 메이트10이라고 하는 제품은 질소인산 가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안에 질소인산 가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9가지 미량 원소만 3개월 동안 꾸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온 제품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메이트10이라고 하는 제품은 감사비료 시즌에 활용하십사 부탁드리고요. 롱텀 6이라고 하는 제품은 가능하다면 봄비료 시즌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봄비료 시즌은 언제냐? 예전에는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월 상순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의 온도 조건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하면 2월 말까지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때부터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보다 훨씬 더 빠르다. 지금 저기 그 논산 지역이라든지 부여 지역에서 주얼 머스켓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하우스 하시는 분들, 우리 하우스 많지 않죠? 그죠? 비가림이죠? 하우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을 중심으로 하니 설 끝나고 나서 설 다음 날부터 저기 분필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과일을 수확하겠다. 좋은 과일을 수확하겠다. 과일을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당도를 올리는 거예요. 과일이 없는데 무슨 당도를 올립니까? 그러니까 좋은 과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꽃이에요. 꽃.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과일은 꽃이다. 그 꽃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소인산가루도 분명히 없으면 안 되지만 동소, 아연, 몰입, 구리 같은 성분들이 꼭 들어가 주어야 한다. 이게 어느 시기에? 감사비료 시기에. 만약에 안 들어갔다면 언제? 봄비료 시기에라도 2월 하순에서 3월 초까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라는 정도는 기억하시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제는 비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부패식으로 하자 라는 부분만 꼭 좀 기억해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이야기는 좀 많은데 분명히 우리 주무관님께서 제가 세미나를 너무 잘하니까 다음번에 과일 키우는 시기 한번 더 불러주실 것 같아요. 그때 와서 그 이후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봐야 다 기억도 못 하실 테니까. 자, 한 번만 기억해 보자고요. 자, 이제 비료는 부패식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비료는 하면 부패식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비료는 부패식이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회장님들과 사모님들과 아니면 선배님들에게 큰 박수 받기보다는 이 어려운 얘기 한 분도 안 조시고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감해 주신 우리 강현근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품 당첨되신 분은 일단 꼭 챙겨가시고요.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다음에는 우리 충북 지역 총국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잠깐 설명해 주실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녹음만 끝나고요. 그러니까 5분만 쉬시고 다음 일정 진행하겠습니다. 충북 지역 총국 김영인 차장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올 때 100명 안 넘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꽉 차가지고 지금 자료를 위해서 좀 돌려드리고